네, 오늘 민족통일청년위원회 주관 통일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사회를 맡은 민족통일협의회 최종갑 국장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4단계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즐겁고 흥미로운 행사로 진행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대신 오늘 행사 전반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게재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청년위원장 박훈입니다. 지난 3월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한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10월에 이렇게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청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청년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을 우리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고 바라는 평화와 통일, 청년이 꿈꾸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발표 내용에 대해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가슴 깊이 함께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위원 여러분,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드라마에서 본 인상에 남는 명대사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 내용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없다면 우리 함께 청년 주도 통일운동을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에 상상을 더해보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이상인 통일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징검다리가 되어 앞서 통일운동을 해오신 선배 통일꾼들과 그리고 앞으로 함께 될 통일 미래 세대들을 위해 현실과 이상을 연결해주는 거울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통일이란 주제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개최될 여러 행사에 우리 청년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지만 가장 큰 소중한 참여와 관심이 통일로 가는 시간과 미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평화의 길 통일 걷기에서 받은 좋은 기운과 영감을 전해드리며 청년위원회 행사에 앞으로 우리 청년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불붙는 각 지역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기대하며 화이통을 외쳐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화이통! 감사합니다. 이어 곽형근 의장님의 격려사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높고 푸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청년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심포지엄도 한 차례 연기를 거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발제자와 사회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청년위원 여러분, 청년이 움직여야 통일이 온다. 지난 3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청년의 통일 열정을 끌어올려오신 박훈 위원장과 청년 위원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청년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이 청년들의 통일 열정과 청년들의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의지를 발제에 담았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발제에 담긴 여러분들의 의지가 도화선이 되어 통일을 바라는 청년들의 열정에 불이 지펴지길 기대합니다. 청년위원 여러분,
아직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문제들이 일희일비하듯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관심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민통이 4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통일 기반 조성 활동 역시 버팀목의 한 자리를 꿋꿋이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꿋꿋함이 청년들의 참신함과 역동성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와 통일의 길은 요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통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청년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청년, 통일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통일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곽형근 의장님, 박훈 청년위원장님,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민통 청년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께도 특별한 격려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청년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재재난 속에서 우리는 상생과 연대에 주목하는 뉴노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뛰어넘어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거대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담론 역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담대한 평화와 통일의 여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세대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설계자고 또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근원에는 정말 깊고 풍부한 청년들의 상상력이 또 도전 정신이 존재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의 청년들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개척하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와 소통에 익숙하며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정의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남북 대결과 소모적 이념 논쟁을 넘어서 상생의 해법, 공동 번영의 논리로 분단을 종결하고 통일을 완성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통일부는 지난해 14분의 2030 세대를 우리들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가장 크고 귀중하게 경청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방안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역할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유동적 국면에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집중된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화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마지막 문턱을 넘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감으로써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길에서 청년들이 움직여야 통일이 온다는 청년위원회의 슬로건 같이 청년의 뜨거운 가슴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열망, 통일의 열정을 확실히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통 청년위원 여러분들의 참신한 기획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마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제 청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스토리를 저와 통일부는 응원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이종골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가 주관한 통일 심포지엄의 개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곽현근 의장님, 그리고 박태영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훈 청년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은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저희 민화협의 1020 통일공감 기자단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나누고 함께 반갑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끝내 이겨내고 이제 2022년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동시에 멈춰진 남북의 시계를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하는 엄중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의 감동을 다시 만들어야 할 크나큰 역사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민족통일협의회가 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화협 역시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기성세대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큰 귀와 눈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일 심포지엄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큰 주제가 바로 평화와 통일 그리고 청년입니다. 청년이 만드는 평화와 통일은 분명 기성세대들이 걸어온 그 길과는 달라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우리 청년들에게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우리 청년들과 더 깊게 나누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는 정부의 전유물도 그리고 특정 정치 집단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와 민화협은 통일 꼰대가 아니고 든든한 의원들이 되어 함께 해드릴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행동을 옮겨나가는 여정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늘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통일 심포지엄이 청년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첫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들을 다시 모시고 좋은 자리에서 소중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하고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며 통일부와 서울통일교육센터, 민화협이 후원하는 통일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으신 도지인 건국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인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북한의 문화사와 외교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북한사와 남북관계사, 동아시아 냉정사 등을 강의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를 도지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도지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민통에서 2030 세대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청년 통일과 통하다라는 부제와 청년이 움직여야 통일이 온다는 슬로건으로 통일에 대한 청년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결집하고자 하니 발제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평화와 통일 그리고 청년이라는 대주제에 1부는 청년이 말하는 평화와 통일, 2부는 청년이 꿈꾸는 통일 한반도라는 소주제로 각 3명씩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나면 종합 요약과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청년이 말하는 평화와 통일 발표 순서는 권오균, 김경열, 문예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세 분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권오균 중앙청년위원이며 매일경제 여행 담당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10분 동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위원 권오균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현재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고 네이버 여행플러스라는 곳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여행 쪽 담당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과정 수료고 논문을 아직 못 썼지만 그 청년위원장을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예, 그 밑에는 제 그 기자 페이지인데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행 담당 기자로 북한과 그 여행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여러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문 밖을 나서면 여행이다, 삶이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들이 저는 오히려 와닿았던 게 여행은 정말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밑에 저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은 제가 회사가 있는 충무로 근처를 배회하다가 어떤 베트남 여행객들이 남산의 서울타워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안내를 해주다가 찍힌 사진인데 참 어떤 사람에겐 직장 근처에 터전이 다른 사람에겐 여행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여행이랑 관광이랑 비슷하게 쓰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여행은 나그네처럼 떠도는 것, 관광은 빛을 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 조금 더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고 산업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배낭관광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제 여행은 조금 홀가분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여행과 관광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닌데 보다 바람직하게 저는 북한과는 관광도 좋지만 여행을 좀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에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의미 있는 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 조사긴 한데 글로벌 블루라는 텍스가 세금 환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국에서 쇼핑을 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회사인데 3분의 2 정도가 코로나가 끝나고 제한이 완화되면 여행을 준비할 거라고 응답했는데 수치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여행 욕구가 크다는 거고 마지막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봤는데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중국, 동남아 사이의 여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나 북한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현재 온천 관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은 36곳 정도의 온천 지구가 개발되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당이 인민에게 안겨준 선물이라면서 양덕 온천 휴양소
50만 평 규모인데 이때 그런 표현을 써서 설명했습니다. 여행 감독을 하고 있는 고재열이라는 분이 단순히 온천을 넘어선 종합휴양지다. 외국 고급 리조트를 방불케 하고 승마장을 개발했고 마식령 스키장보다 큰 스키장을 건설 중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가 지금 금강산 관광지를 폄하한 이후에 바로 나온 반응이어서 러시아,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목적으로 북한도 좀 다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관광보다는 이제 여행 쪽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서울에서 파는 평양냉면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 하나 잘못 넣어서 두 개가 중복됐는데 이 사진만 봐도 냉면이 조금씩 다른 게 하나는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뭐 파가 올려져 있고 국물이 좀 투명하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면도 좀 진하고 색깔도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갈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그 레드벨벳이 옥류관에서 먹은 그 평양냉면을 한국 남한 언론사에서 찍어서 이제 배포한 건데 한국에서 판매한 대부분의 그 냉면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 사진으로 돌아가면은 왼쪽 위에 있는 냉면 사진은 그 을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냉면 사진은 필덕면허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설눈이라는 서초동에 있는 냉면집인데 이 냉면집이 이제 최근에 탈북하신 모녀가 운영을 시작한 곳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상으로 북한에서 파는 냉면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냉면이 뭐 진짜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차이가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저는 다양성이자 확장 가능성 그리고 남과 북의 단절을 해소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우리가 나이키랑 아디다스 신발을 비교하지만 나이키랑 에르메스나 뭐 샤넬을 비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떤 경제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문화권,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여행, 식도락 여행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여행 기자 일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약간 주고받는 입장이 됩니다. 금강산 같은 경우도 이제 상품성이 강하고 남한이 북한에 퍼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접근할 때도 동남아나 아니면 뭐 중국의 휴양지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행위도 의미는 있지만 여행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매가 아닌 환대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뭐 남북 간의 군사 경제적 차이 그리고 어떤 핵무장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남한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대중사회의 눈높이 북한과 어떤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여행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까 예로 들어 설명한 냉면뿐만 아니라 문화나 문화재, 역사유적 같은 것을 취재하면서 좀 한반도를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산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켈이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 독일의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 엘리트 출신 정치인으로 오래 집권해온 메르켈조차도 동독 출신으로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독일이 서독과 동독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교류와 협력 없이 어떤 흡수적인 흡수 통일을 이룸으로써 그 후유증을 오래 겪고 있다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남북 화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경열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 출신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경열입니다. 먼저 발표할 기회를 주신 민족통일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주제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의 주체 중 하나인 북한 이탈 주민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는 평화와 통일입니다. 보통 평화를 얘기할 때 갈통의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심오한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간극, 그 사회적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 중 하나인 북한 이탈 주민은 누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33,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다수 입국하게 되면서 적응 문제가 부각되어 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한국의 이주민과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남북 관계 각기 다른 국면에서 한국 출신 국민들로부터 이중적 시선을 경험하고 한국 출신 국민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동시에 언어적, 환경적, 문화적 이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하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별 무시당한 경험이 약 18% 정도가 되고, 그 어떤 이유로 무시를 당했냐는 조사 결과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남한 사람이 북한 이탈 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가 차별과 편견, 무시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차별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행위가 본인에게 차별로 느껴진다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점의 문제인 귀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귀인은 본인 혹은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론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찾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만약에 제가 승진에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실패가 결과이면 그 원인, 내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승진에 실패하게 됐는가, 그런 원인을 찾아가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당사자의 감정 및 태도와 앞으로의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행동 유형을 보일지를 파악해보고 싶었고, 귀인 양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귀인 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재성과 통제성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재성은 다시 말하면 그 결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아니면 외부 혹은 환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제가 승진에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이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 못해서 그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적 귀인이고요. 반대로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아니면 집단 따돌림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부 혹은 환경에 있다, 외적 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성인데요. 이 통제 가능 귀인과 통제 불가능 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실패의 원인을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제 가능 기인이고, 반대로 그 실수의 원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제 불가능 기인입니다. 이렇게 구분된 기인은 앞의 표처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부 기인하면서 통제 불가능 기인을 한다고 하면 능력으로 원인을 추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기인하면서 통제 가능 기인으로 원인을 추론한다면 노력으로 그 원인을 추론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된 것들은 뒤에 나오는 이런 감정들과 연관이 되는데요. 만약 부정적인 일이나 실패에 대해서 능력으로 귀인을 하게 된다면 우울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되고, 노력으로 귀인을 하게 되면 죄책감 같은 감정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 약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앞의 표처럼 전체적인 평균은 모두 능력으로 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일에도 능력으로 귀인을 했고, 부정적인 일에도 능력으로 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일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보면 능력으로 귀인한다는 것은 우울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집단 자체가 우울한 집단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 집단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귀인이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거주 기간에 따라서 귀인 양식이 변했는데요. 한국 사회에 입국해서 5년 미만으로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내부 귀인 그리고 통제 불가능 귀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능력으로 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내부 귀인 그리고 통제 가능 귀인으로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우울감에서 죄책감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감정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학력에 따라서도 살펴봤는데요. 저학력과 고학력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를 저학력으로 보고 대학교 공부 이상을 고학력으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학력 집단은 내부 통제 불가능 기인을 보였고, 고학력 집단은 내부 통제 가능 기인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울감에서 죄책감으로 변하는 기인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이 조사는 북한 문화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고 남한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귀인 양식이 변하는지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일이나 성공적인 일에 대해서 문화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유지하거나 수용하고 있으면 그 다음 일에 기대감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와도 사투리 좀 고쳐라는 등 이제 그 지방 문화의 특색을 지우려는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북한 이탈 주민 표준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라는 그런 인식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 문화를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남한 문화 수용에 있어서도 사실 체제가 다른 곳에서 넘어왔을 때 그 문화를 쉽게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북한 이탈 주민의 귀인 양식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엔 좀 어려운 거를 제가 적은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을 개개인의 한 명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단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하면 제 실수이지 부산 사람의 실수가 아니듯 북한 이탈 주민의 한 명의 실수도 그 사람의 실수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이야기인데요. 한국 출신 사람들의 이 문화 우월주의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 북한 문화도 사실은 그냥 문화 중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무작정 적응해라는 그 시도, 그것도 이들의 정체성을 해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함께 공존하며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로 우리가 모두가 인식을 한다면 이들의 적응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조금은 단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부 마지막 발표는 민화협 1020 통일공감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예찬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족화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 1020 통일공감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세션 청년이 말하는 평화 통일에 대한민국 청년인 제가 겪은 평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청년에게 평화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북한에 무관심한 청년은 75% 정도 됩니다. 즉 이번 세션에 저희가 4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중 1명을 제외한 3명이 무관심한 청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일을 선언하는 청년은 12.4%인데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1세션과 다음에 2세션을 합쳐서 총 8분이 참석하는데 그중 1명만 통일을 선호하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행사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선호하는 청년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문예찬이고요. 1999년생, 즉 Z세대, MZ세대의 일원입니다. 저는 북한도 좋아하고 통일도 좋아하고 일부 MZ세대와 마찬가지로 주식 역시 좋아합니다. 이런 제가 왜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많게 되었을까요? 우선 저는 그 민화협 통일공감 기자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년 금강산에 다녀왔을 때입니다. 이때 평양에 옥류관의 체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옥류동 면동이 있어서 거기서 평양냉면도 완냉했고요. 그 유명한 대동강 맥주와 평양소주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비극 회복, 경제성장, 안보위협 제거, 물류허브 도약,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같은 이유들이 아닙니다. 제가 통일과 평화를 원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고 싶다. 다시 한번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다시 한번 옥류관 냉면을 먹고 싶다. 근데 이런 저의 경험은 꼭 북한에 가지 않았어도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러시아 여행을 갔을 때 탔던 기차에서 기차를 타며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기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중국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 청교를 건너가는 중국 화물차들을 보며 나도 저 차를 타고 북한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4.27 판문점 선언이 일어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나무를 심은 곳을 방문하며 또 핫플레이스로 언론에 많이 이름을 날렸던 도보다리를 직접 보며 또 남측의 자유의 집에서 북측 판문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겪은 경험은 앞서 제가 금강산에서 겪었던 다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뭐뭐 하면 좋겠다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리를 건너 북한에 직접 가보면 좋겠다. 내가 눈으로만 보는 곳, 그 강 너머의 북한, 판문각의 북한을 직접 두 발로 밟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제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5가지 이유, 물류허브 도약, 비극의 회복, 혹은 경제성장과 같은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이유에 가깝습니다. 즉, 앞으로 만들어갈 통일은 나만의 경험, 즉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경험, 혹은 꼭 해보고 싶은 경험을 만드는 것, 또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통일은
저와 같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만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하면 핵과 미사일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 기차를 타면서 한반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고요. 유럽 여행에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 국경이 한반도 국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쉽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모두의 통일을 만들려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통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혹은 왜 통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질문들을 고민하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해봤는데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MZ세대, 나아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학생 6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을 1순위로 뽑겠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성장도 아니고 남북관계도 아니고 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을 가장 먼저 뽑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사실 환경과 통일을 생각하면서 참 비슷하고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환경과 통일 모두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요, 또 다른 점은 우리가 만약 나는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아 라고 갑자기 모임에서 말을 한다면 요즘 말로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침묵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 라고 말을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는 요새 MZ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인 미닝아웃, 즉 소비를 할 때 신념을 적극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환경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왜 통일은 무작정 부끄럽고 말하기 싫은 소재로 활용되는 걸까요? 사실 환경과 통일이 많이 다른 것은 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75%의 청년이 북한에 무관심하고 12%의 청년만이 통일을 선호하는 반면 환경에 무관심한 청년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은 63% 이상입니다. 북한과 통일 그리고 환경에 이 대비되는 통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일과 환경은 다양하게 연계되는데요. 왜냐하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와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영역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GMG를 통해 생태 공동체를 만들자, 혹은 남북산리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환경보호라는 점에서는 환경과 일맥상통하지만 남북관계의 일환, 즉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환경은 좋아하지만 통일은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그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즉 환경보호는 뭐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태계보호 등 당연한 거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굳이 환경과 통일을 함께 생각해서 남북은 환경공동체입니다, 남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청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 환경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대로 놔둔다면 사실 한반도라는 이제들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은 도발적이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인 말인데요. 우리가 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통일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통일과 환경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쩌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만히 있었던 도움을 어떨 때 쓰냐면 바로 나만의 경험을 만들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은 앞으로 만들어간 통일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 기자단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여행단 혹은 통일경험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미 통일과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12%의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90% 이상이 함께 통일을 꿈꾸고 오늘과 같은 자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언젠간 이런 통일 심포지엄도 평양에서 개최되는 그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그 종합 의견과 또 그 질의를 간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의 시각으로 각각 세 분께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또는 겪은 어떤 일상에서의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권오균 기자님께서 이제 식도락 중심의 뭐 북한 여행 그리고 여행을 통한 남북 주민의 화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언뜻 그냥 보면은 말이 된다.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소위 그 한류 안에서 이제 그 한국인의 음식,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좀 그렇고 이제 북한에서도 먹고 한국에서도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국 음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북한에서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과 같은 이런 한민족이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 부분에서도 경쟁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즘 이제 K-웨이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전에 뭐 일본 문화 유행한다, 뭐 홍콩 문화 유행한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한국 그 K-웨이브가 뭐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갖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K-웨이브 안에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우리가 있는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또 봤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K-웨이브에 북한 사람들도 거기에 사실 참여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거 사실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통한 뭐 여행을 통한 합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만 이거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가져갔을 때 이게 메이크 센스 한 것인가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좀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북한에서 뭐 이 온천 휴양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 관광용 이런 거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뭐 중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러시아 관광객 유치용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지금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뭘 한다 안 한다 이거를 좀 가늠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K-웨이브라는 것이 남북 관계에서 서로를 이렇게 가깝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의 경쟁을 더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아직 분명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 K-웨이브의 그 어떤 포용력 그리고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얼마만큼 그 여지를 두고 이 K-웨이브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그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박사과정에 계신 김경열 선생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긴 한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접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북한에서 경험했던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사람들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문화에서 유지하거나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탈북 이전에 어떤 경제적인 위치 또는 교육 배경 갖고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정착한 이후에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140명 설문조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도 있지만 또 주제에 따라서는 좀 더 심층적인 이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특히 문화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북한에 두고 온 문화에 대해서 복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어떤 문화 중에 어떤 부분은 북한이 우월하다 또는 북한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문화에 대한 향수 또는 일정 부분 북한 문화가 여기 한국 문화보다 낫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 우월주의가 좀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거나 조금 재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탈북민들 저도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봤을 땐 우리가 봤을 땐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문화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다. 특히 남녀 평등 또 어떤 젠더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 차이가 막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인터뷰 같은 것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민화협 통일공감 기자단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문예찬 선생님의 발표도 잘 들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굉장히 지금 청년 세대에 가 갖고 있는 굉장히 무겁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람이 궁금해서 그 어떤 지역이 궁금해서 또 그 문화가 궁금해서 통일을 원한다. 그런 시각을 개인의 어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청년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이전에 막 60년대, 70년대 이때 개발 독재 시대 이때를 돌아가서 신문을 살펴보아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점점 통일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뭐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들 그때 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거는 원래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끌기가 어려운 주제 그리고 또 직접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지 않으면은 관심을 갖기 어려운 주제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또 많이 달라지고 해서 정말 이 지금 이제 그 문예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또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니까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통일 교육 콘텐츠라던가 그런 것들이 개발된다면은 젊은 세대들의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민족통일협의회라던가 민화협이라던가 이런 단체들에서 할 일도 점점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그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이 토의는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2부는 한재우, 엘리자베타, 유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 주실 세 분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부 청년이 꿈꾸는 한반도의 서문을 열 분은 한재우 국민대학교 재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10분의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에서 임산생명공학, 쉽게 말해 살림의 이용에 관한 학문을 공부 중인 한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주제로 대학생 그리고 청년의 관점에서 꿈꾸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71년이 되었고 우리는 다양한 발전을 이뤘지만 통일만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죠. 이제 이 민족적 과업은 우리 청년 세대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반인 청년 그리고 대학생의 관점에서 통일 인식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앞으로 통일 한국의 모습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우리 청년 세대의 특성과 맞물려 제 주변의 통일에 관하여 물어보면 대체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굳이?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전쟁과 대립의 역사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고 당장 현실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밀어봤을 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97년생인 저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초등학생 시절 교실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육로 방북을 바라보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후 천안함 또 연평도 사태를 겪으며 급냉한 남북관계와 더불어서 저의 학창시절에 전부를 보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한반도의 봄이 다시 찾아오나 싶었으나 최근엔 다시 주춤한 모습이죠. 현 젊은 세대의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상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론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긍정응답이 조금씩 하락한 추세입니다. 올 1분기 조사의 연령별 추이를 봤을 때 50대 이상의 압도적인 긍정응답에 비해 우리 20대의 응답은 긍정과 부정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청년의 주된 관심사에서 조금씩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학교에서 시민정신과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께 통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70%의 인원이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 여론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불균형 혹은 문화적 차이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그 이유로 꼽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결국에는 이뤄내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통일 관련된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통일교육원 주최 PUG 아카데미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전국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또 통일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저희가 경청하며 또 동시에 인정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죠. 활동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리는 우리가 남남 갈등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도출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일 관련 컨텐츠를 자주 접하면서 노출 빈도를 늘리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일부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되게 양질의 기사들이 많았고 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세계적인 통일교육 수강이 가능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와 콘텐츠가 여러 개 준비된 것에 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걷기 행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 2주간 DMZ 일대를 따라서 걸으면서 천혜의 자연을 발견하고 또 통일 후 이곳이 발휘할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국민 개개인의 통일관 확립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행사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꿈꾸는 통일 한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우리 영토의 상당수가 울창한 산림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저명하게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북한의 산림은 우리가 생각한 그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농사를 위한 무분별한 개간으로 훼손이 심각하고 또 이는 자연스러운 식량난으로 이루어지죠. 북한 당국은 뒤늦게 산림 복구 전투를 선언하며 복원에 나섰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에 우리 산림청에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산림 복원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으로는 백두대간 그리고 동서로는 DMZ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들었던 내용들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경영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통일 한반도가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과거 판문점을 들르면서 도라산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양 방면 플랫폼이 매우 가슴 아프고 또 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철로가 뚫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공에는 인천공항이 있고 또 우리 철도에는 유라시아 대륙간 철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또 서쪽으로는 중국과 연결되어서 세계 물류를 책임지면서 경제대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지나 런던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문화의 측면에서는 남북의 주민이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까지 꿈꿔봅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서 언어와 생활 양식이 다르지만 현재 남북이 공동 편찬 중인 결의말 큰 사전으로 인해 언어의 표준이 확립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양 문화를 모두 경험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이분들의 강점을 발휘하여 남북 주민들 사이 소통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저변을 바탕으로 남북의 인재를 육성해 평창에서 우리가 봤던 코리아팀 다시 한번 국제대회 그리고 올림픽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배 세대께 부탁드립니다. 청년들과 통일 관련해서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열망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통일부 장관께서 유튜브에서 젊은이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소통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매우 인상적이고 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어 저와 같은 평범한 청년들, 이들의 생각을 듣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의 발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러시아에서 온 엘리자베타입니다. 현재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발표 시간 10분 동안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엘리자베트 레클리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학생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의 자녀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제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평화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춘전 체제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전쟁 위협 가능성으로 인해 21세기 세계 평화의 시험대이자 평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반도 평화의 자네들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판문점 지제입니다. 한반도는 21세기 현재에도 남북 간 1950년 벌어진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휴전 상황에 있으며 전쟁이 완전 종료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 제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함께 남북 군비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고 남북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남북 간의 적대 인식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과 부단으로 인해 적대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 증오 등의 감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가진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필요합니다. 통일로 향해 가는 길에서 먼저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북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충족되는 평화 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은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유자 회담의 당사자들이 안보와 안전을 콘돈으로 지키고 평화 번영을 제공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면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 전 태평양 지역에서도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활성화하고 콘돈 안보 체제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현재 남북 경제 협력은 핵 문제와 관련한 대북 유엔 안보리 체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빠르게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 체제의 틀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공동 경제 협력 체제가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은 자원 잠재력을 공동으로 개발시키면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경제 협력을 이루어 나가면 앞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할 전망도 있습니다. 남북 공동 경제 협력 체제가 설립한다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와 경제, 물류, 사업, 인프라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유럽 석탄 절간 공동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등과 같은 유만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핵심 개발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러시아와 한반도입니다. 러시아는 주변 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구축을 중요한 안보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된 통일 한반도는 러시아와 여러 가지 경제, 물류,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을 촉구하고 통일 한반도와 인프라 물류 방안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북 가스관, 전력망, 한반도 전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요약하자면 통일 한반도와 평화 체제는 전쟁 위협이나 상대방에 대한 주대 인식이 없고 남북 간 정치, 군사, 경제적인 신뢰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향해 가는 길에서 먼저 평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안전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위해서 남북 간의 적극적인 산업 교류와 협력 과정이 필요하며 남북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바탕으로 서로 교류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산업 존중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연해 다자 안보 협력 체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유리한 위치는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한이 없는 통일 한반도는 많은 물류, 무역, 인프라 기업이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제를 해주실 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재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제 발표문이 지니는 문제의식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지금까지의 그 발제자분들께서는 이제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고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이런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가 환기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발제를 맡아 오셨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미 지지하는 청년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통일 담론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국제정치학도가 바라보는 남북관계이고, 그리고 부제는 현실주의를 통한 보수와 진보에 대한 대북정책의 재평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수 진영에서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현실주의 노선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역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너무 친북 정제를 피고 있다는 이분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서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분법이 넘어서야지만 보다 화합적인 통일 정책이 유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국제정치학이 우리한테 지니는 의미를 시작해서 남북관계의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진보의 입장,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시각에서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핀 정부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북정책 현 주소와 그리고 개선점들을 다루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이 우리한테 지니는 의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청년들한테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이것이 개별 국제 이슈의 집합체로서 이해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정밀한 학문 체계이고, 역사에서도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게 있듯이 이런 개별 이슈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국제정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정치관이 바로 잡힐 때 비로소 어떻게 그 대외 현상을 보다 자기 입장에 맞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의사를 표방하는지가 조금 보다 더 잘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을 조금 유명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이 국제정치학을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이끌어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과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정치권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이든 기세성이든 간에. 근데 어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우리가 정확히 뭘 지지하는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뭐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명확히 정립이 안 됐을 때 발생되는 불상사 하나의 예시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들 수 있는데, 당시 미네협정에서 챔벌린 총리는 히틀러와 평화협상을 맺고, 그리고 이 종이를 들면서 이것이 자기네들의 그 평화를 담보해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시 이 챔벌린 총리가 이런 평화협상을 유도함으로써 후대에 엄청난 질타를 받지만, 실제로 이것도 그 당시 영국인들이 지지했던 정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제정치의 아웃컴, 그리고 구체적 우리의 맥락에서는 통일과 남북관계의 아웃컴은 저희가 무슨 정치권에 무슨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를 토대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해야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결과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진보 입장을 우리가 흔히 분석할 때, 앞서 말했듯이 보수는 강경론, 고로 현실주의, 진보는 상대적으로 그 교류 협력을 옹호하는 뭔가 자유주의론을 핀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좀 따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히 누굴 지지해야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하는 남북관계를 그려낼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의 입장이 과연 현실주의적인가라고 볼 때, 그것은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제 철저히 국가 이익을 앞세워 가지고선 그거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인데 과연 보수에서 주장하는 그 대북 담론이 그런지 우리가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대북 강경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현실주의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통일이라는 문제에서는 또 현실주의자가 아닌 게 통일이라는 거는 현재 보수가 주장하는 거는 체제 우위를 통한 나름의 급진적인 흡수 통일인데 그것은 기존 청년 세대들이 가장 기피하는 통일 안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라는 그 타이틀에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보수는 어디까지 제도권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과연 보수가 그리는 그 통일 노선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는 뭔가 굉장히 뭐 강경하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런 통일 노선에 대한 좀 뭔가 우리가 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역으로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진보 진영이 좀 너무 유하다 뭔가 북한한테 할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순 이상주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하고의 일방적인 뭔가 교류 협력을 주장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진보도 뭔가 강한 안보를 표방해 왔고 그걸 위한 한미동맹 체제 같은 것들을 지지해 왔고 일부 자유주의적인 맥락에서 통일 협력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점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그리는 통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지 각 정당이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통일 담론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모범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던 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외교인데 많이들 흔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뭔가 일방적으로 친북을 한 지도자로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취했던 대북 정책뿐 아니라 외교 정책을 종합해 보면 그분은 단순 친북이 아닌 현실주의 외교를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얻어갈 뭔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 건 맞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것은 어디까지 완만한 한미 관계가 유지된 채 실천되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흔히 이제 친북과 친미일 간의 외교적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는 관념이 있는데 이것을 깨고 6.15 선언이 있기 직전인 1998년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성명, 일명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맺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북, 친미, 친일을 모두 함께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한 정부인 것을 우리가 이 역대 외교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볼 때는 이 모범 사례와는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외교 담론을 스스로가 주도하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무리를 빚은 감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전 정부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외교 담론을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걸 기회 삼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외교 노선을 피는 정부를 우리가 속된 말로 지지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있으려면 청년을 봉합해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이 저도 그리는 국제관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국제관을 토대로 그걸 실천해 줄 수 있는 정부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발제를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대북 정책의 현실화와 그리고 실제로 개개인이 그리는 통일과 남북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끔
그 관련 실질적인 뭔가 그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진으로 발표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인데, 이때 남북 비록 잠시나마 북미 관계가 물꼬를 트게 되는데,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뭔가 대전략이 맞아 떨어진 감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상당 부분 남측의 외교 관료들 또한 이제 이런 만남이 주선될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킹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의 정부는 이제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주어질 기회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외교를 펼쳐야 되고, 동시에 이제 이미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자신한테 구미에 맞는 통일 정부를 지지할지에 대한 조금 정확한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번 그 정보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명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발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부에 요약 및 질의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오늘 심포지엄에서 1부가 이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일에 대한 인식 이런 거였다면은 오늘 2부에서는 이 통일 문제의 국내 정치, 남남 갈등,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측면을 세 분 발표자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2부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셨던 한재우 국민대학교 학생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여기에서 한재우 선생님께서 이 통일 문제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차이에 대해서 또 기성세대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원한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그리고 실제 이제 문제이긴 한데, 더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은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인가, 통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우리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에 사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또 이쪽 지방에 사는 사람, 저쪽 지방에 사는 사람, 또 어떤 이념, 보수, 진보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이제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통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2021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서 정립해야 되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일이 무엇이다, 남북관계에서의 통일이 무엇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 실천 가능한 것인가, 성취 가능한 것인가, 지금의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의 상황과 국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 또 지금 이제 계속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여기에서 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또 우리 내부 사회적인 포용성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통일이라는 것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재정의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떤 확실한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 남과 북한의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내부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뭐 가치라던가 정서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의 차이를 서로 좁혀 나가는 하나의 과정, 아주 긴 과정, 이런 것들로 재정의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한 그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더 근본적인 문제, 통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엘리자베타 선생님은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뭐 정전 체제, 또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 문화 인식, 그리고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한반도 러시아 물류 협력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서 이 통일이 갖고 있는 국제 정세 안에서의 연관성, 또 지역 정세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그 쌍방 간의 협력도 잘 돌아가야 하지만 남북과 또 다른 유관 국가들과의 협력이 또 선순환이 되어야지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강조한 이 한반도와 러시아의 물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존재가 남북이 그냥 양자 간의 그 소통과 협력으로 어떤 그 발전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제3국가까지 함께 포함해서 협력을 한다면은 또 더 지속적이고 또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것은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과의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을 남북 관계에 끌어오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유재영 선생님께서는 국제정치학도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이 주제 안에서 이 남북관계를 국제정치 그리고 국내정치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조명하면서 결국 그때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이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면서 좋은 모델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그리고 남북 관계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이룩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남남 갈등이라는 문제가 이제 대폭 폭발적으로 이제 그 정치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남남 갈등은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김대중 정부가 그 어떤 대북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대외 관계,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실리적으로 이것을 잘 했었다, 이런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이 어떤 한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유재영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좀 탈이념적으로 그리고 정말 실리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학문적인 기준 또는 그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대북 정책을 바라보고 또 어떤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이제는 이념적인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떤 정책이 실리적으로 더 큰 효과를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평가하고 또 앞으로를 또 조망해보고 하는 그런 그 지적인, 인식적인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또 기회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포지엄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소중한 의견과 발표를 해주신 패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의견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민통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통청년위원회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며 민하협과 서울통일교육센터가 함께한 청년통일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서 민족통일협의회나 청년통일심포지엄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